네, 오늘 AI 시대에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에 있다시피 뭔가 우리가 지금 AI가 등장하면서 많은 일을 이제 시키고 있어요. AI가 대신 해주고 있고 동시에 뭔가 잃어가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 여기 계신 지금 젊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뭐가 잘 안 돼. 옛날에 할 수 있었는데 못해. 뭐 이런 지점들. 그래서 어떤 건 맡겨도 좋겠고 어떤 건 그래도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사수해야겠다. 꼭 지켜야겠다. 하는 거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한 목차인데 생략하고요. 뭐 제 소개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서점 그리고 구글 네이버 검색창에 김재인 교수 이렇게 치시면 저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빨리 지나가고요. 이제 오늘 강의는 네 토막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변했는가 하고 관련된 그런 지점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이제 영역으로 나눠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앞으로 이제 필요하게 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지켜야 할 것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2022년 11월 30일에 챗GPT가 등장하면서 가장 많이 그 언급된 용어가 있습니까? 뭐랄까 말이 있습니다. 뭐 프롬프트를 잘 적어야 한다. 질문을 잘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 후에 최근에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들의 정체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보는 데서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챗GPT가 등장하기 전에 꽤 전에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들이 나왔다는 거를 추적해 왔습니다. 근데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을 이게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만든 건데요. 이걸 보고 나서 굉장히 놀랐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림이 상당히 뭔가 신선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다른 이 AI가 생성한 그림들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을 줬는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그 사용된 프롬프트가 겨우 10개밖에 안 됩니다. 제가 옆에 적어 드렸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큰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대체 프롬프트를 10개 적어서 저런 그림을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죠. 근데 저는 뭐 앞에 살짝 제 소개하면서 이제 보여드렸지만 미학을 전공하고 뭐 그 다음에 철학을 전공하고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는 미술 뭐 강의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런 저한테 이렇게 포착된 레퍼런스가 있었어요. 뭐냐면 왼쪽에 보는 저 그림입니다. 밑에 제가 그 그림에 원래 이제 독일 작가인데요. 영어로 번역된 제목과 작가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차이를 느끼시겠죠? 앞에 작가 이름을 그대로 프롬프트에 넣고요. 원더러 그러니까 방랑자, 뭐 나그네죠. 이 낱말을 고양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의 어떤 느낌, 구도, 뭐 등등 이런 거를 고양이로 바꿔서 몇 번 해봤겠죠. 이제 이런 결과물을 얻었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만드는 비결이 이제 그 후에 챗GPT 나온 다음에 제가
질문할 때 이렇게 뭔가 이 비결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비결을 이제 그 당시에 생각했던, 저 그림을 봤을 때 생각했던 중요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교훈은 뭐냐면 관련 영역, 도메인에 관련된 어떤 전문성과 전문 지식이 핵심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때 그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하는 게 결국은 관건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고 프롬프트를 잘 적고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이런 표현까지 나왔지만 관건은 결국 도메인과 관련된 전문성과 전문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뜻밖의 교훈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종사하는 영역이 있을 텐데요. 그 영역과 관련된 더 깊이 들어가는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결국 질문을 잘하고 답변을 잘 뽑아내는, 또는 꼭 이제 문장으로 된 답변이 아니더라도 결과물을 잘 얻어내는 그런 비결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아마 여기 코딩을 AI 시켜가지고 해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이제 개발자가 많으시니까 분명히 에러들이 있고요. 잘 작동하지 않는 대목들이 있는데 뭐랄까요? 그 개요는 잘 짜줘요, 얘가. 그러니까 코딩의 개요. 그럼 거기서 이제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까는 결국 그 본인의 능력과 이제 관계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코딩과는 별개로 제가 오늘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세 가지 정도 능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LG 그룹 차원에서 컨설팅을 한 적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업무 역량이 이제 앞으로 뭐 임직원들에게 필요하냐, 그 질문을 이제 사전에 좀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결국 세 가지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게 될, 이제 가장 많이 말씀드리게 될 게 이제 언어력이고요. 그냥 지금은 개념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소통력이 있습니다. 소통력은 타인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과 감정적인 어떤 지식과 관련된, 아니면 어떤 뭐 계획이나 뭐 등등 실행 방식 이런 것들을 잘 주고받는 거. 그리고 이제 협업 능력이 있습니다. 협업력은 단지 소통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요. 어떤 목표를 팀 수준에서 같이 달성하고자 했을 때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어력, 소통력, 협업력이 점점 약간 깊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어력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질문 잘하는 법 등등 관련된 얘기들을 잠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를 한 가지 꼭 짚고 가고 싶습니다. AI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게 여기 개발자분들도 계실 텐데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AI가 뭐죠? 한번 스스로 답변을 해보세요. 굉장히 막연합니다. 사실 AI는 그 당시에 유행하는 걸 AI라고 불러요. 지금은 챗GPT나 비슷한 것들, 얘네들을 AI라고 부르고요. 한 7, 8년 전에 뭐였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땐 다들 알파고였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뭐냐, 누구는 챗GPT, 누구는 알파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제가 이제 화면에 크게 보자면 최근에 유행하는 생성 유형이 있고, 이제 다양한 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고요. 사실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그 전에, 그러니까 챗GPT 등장 전에 유행했던,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는 그런 유형이 있다. 저는 그걸 뭐 이걸 주목해서 이렇게 묶는 명칭이 사람마다 좀씩 다른데요. 저는 그냥 판별형이라고 합니다. 뭐와 뭐를 구분하고 판별하고 해서 뭐 심지어 이제 예측까지 하는 뭐 이런 유형의 인공지능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뭐 개발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한다라고 할 때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걸 종합해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약간 인공지능은 별게 다 들어간 그런 집합 뭐 이런 거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를 제가 파악한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공지능은 증강 기술이고 증폭 기술입니다. 그럼 무엇을 증강하고 증폭시키느냐 하는 건데요. 결국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맨몸의 역량, 그러니까 그냥 특정 업무와 관련해서
그냥도 할 수 있는 역량이다라고 이제 나름 결론을 내렸는데, 이 결론은 많은 분들이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AI가 뭔가를 대신 다 해준다, 뭐 이런 생각은 아마 앞으로도 별로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생산성을 향상해주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런 경우에 인간지능, 제가 이제 맨몸의 역량, 뭐 본원 역량 이렇게 부르는데, 이 인간지능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결국 AI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기 그림을 제가 그려봤는데, 원래 역량이 3과 5인 사람이 있고요, 각각. 이 사람들이 5배 증강해주는 기술인 AI의 도움을 받았을 때 각각 15와 2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AI는 사람들 간의 격차, 불평등, 이거를 증폭시켜주는 기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축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제 더 끔찍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게 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3인 사람이 주니어겠어요? 시니어겠어요? 그리고 5인 사람은? 뭐 이렇게 편차 별로 크게 제가 부여했지만, 5인 사람이 시니어고 이제 3인 사람이 주니어죠. 근데 AI가 도입되면 각 기업에서 시니어 역량은 훨씬 더 큰 수준으로 증폭됩니다. 결국은 증강 기술이고 증폭 기술인데 시니어에게 더 이로운 그런 기술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굉장히 큰 함의가 있는 거죠. 특히 요 세 번째 제가 적어드린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환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즉 오류인 어떤 정보, 잘못된 정보, 이거를 우리에게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검증이 필수적인데, 그 검증할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도 한번 또 물어봐야 됩니다. 결국은 그 업무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검증도 더 잘 해내죠.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사된 결과를 보니까 이제 8월달 나온 결과입니다. 요 점선이 챗GPT 등장이에요. 시점이에요. 챗GPT가 등장하고, 물론 그 전에도 시니어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등장하고 나서는 시니어는 뽑는 어떤 숫자가 늘어나고요, 주니어는 줄어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새로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시니어에게 계속 그 직장을 다니라고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채용은 줄고 그냥 기성 직원들은 계속 더 다니게끔 하는 이 채용 절벽이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이 경력에 처음, 그러니까 그 회사에 막 들어가게 되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시니어에게는 오히려 조금 안심되는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주니어건 시니어건, 특히 이제 주니어 문제는 이건 사회적으로 더 좀 논의가 필요한데, 주니어건 시니어건 갖춰야 할 어떤 핵심적인 본원 역량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이고요. 그런 점에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언어력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언어력이라고 그러면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말하고, 애들이 배우는 순서를 따르자면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이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꽤 큰 능력입니다. 아까 이제 뭐 소통, 협업 얘기했지만 이 언어력이 기초가 되지 않고서는 뭘 못해요. 그리고 뭐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뭐 아티클, 책 아니면 논문 이런 걸 읽는다고 쳐요. 한 편을 읽었을 때 그 안에서 얼마를 내 걸로 이렇게 장악할 수 있느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독해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읽는 능력이. 그러면 그 사람은 한 편을 읽었을 때 그 안에서 뭐 15%, 20%밖에 꺼집어내질 못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150%를 꺼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간을 읽는다 그러죠. 그런 수준에서 여기 표면에 있는 걸 일단 다 읽어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함축된 것까지 읽어내면 150%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사이의 차이가 얼마가 됩니까?
이런 거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사실은 이제 심각해지고 있다. 더 이게 중요해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연구 결과인데요. 저기 2023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한국에서 25% 정도 되는 사람들이 10살짜리 아이의 독해력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난 아니겠지 하실 겁니다. 근데 실제 이제 연구 결과가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냐? 가령 약봉지에 있는 그 약에 있는 저 뭐죠? 복용법이죠? 뭐 언제 뭐 하루에 몇 번 먹어야 되고 몇 시간 간격이고 뭘 피해야 되고 주의사항 뭐고 이런 것들이죠. 이걸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이건 수리적인 거랑 관련된데 방 안에 이제 장판을 깔아야 돼요. 근데 그 깔기 위해서 요 네모난 걸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 나가잖아. 요 장판 네모난 게 몇 개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흥미롭다기보다는 좀 안타깝다기도 뭐하고 하여튼 23년도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챗GPT 등장 전이라는 겁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확실하게 이게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심각해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공적인 생활, 즉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이 결정될 때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능력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되면요, 사실은 뭐가 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로 특히 한국에도 우리가 뭐 문맹률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 저게 문맹이죠. 읽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 하는 걸 일단 확인을 시켜드리고요. 그러니까 읽기 뭐 또는 듣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얘기가 뭔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짚고 가야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풍자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제목이 하겐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이스크림을 대신 먹어주는 로봇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굳이 안 먹어도 하겐봇이 먹어준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은 나도 먹고 싶은데 직접 먹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서 기술 발전 막지 마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요. 자, 이게 챗GPT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챗GPT는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대신 우리가 싫어하는 글을 대신 써줍니다. 그런 본질은 같아요. 우리가 직접 해야만 하는 그 어떤 것들에 속합니다. 다만 뭐는 좋아하고 뭐는 싫어하고 이제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그럼 챗GPT의 본질이 뭐냐? 아까 이제 할루시네이션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 이제 그 전에 더 심각한 문제는 챗GPT가 이제 글 써주는 그런 기계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한에서 기계 대필 작가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는 게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자, 걔가 잘못된 답을 준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대필 작가라는 거예요. 근데 기계예요. 우리가 인간 대필 작가가 옆에 있어서 이 사람이 누구를 위해 대신 글을 써준다고 할 때 결과물은 뭐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본인 시킨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대신 시키는 경우 많죠. 우리가 좀 사실은 쓸데없는 거에 대신 시키는 일이 더 많긴 한데 저도 무슨 연구 계획서 보고서 이런 거 할 때 좀 그런 건 별로 본질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핵심만 놔두고 나머지 서러운 결론만 이거 대충 얘한테 써달라고도 해요. 뭐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은 일이고 반복되는 일이니까. 근데 핵심적인 부분에서 내가 하지 않을 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좀 더 주목하자는 거죠. 그게 사실은 지금 저연령대의 경우에 훨씬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사되는 바로는 초등학생의 절반이 그냥 챗GPT 쓴 글을 그대로 사용한대요. 우리는 안 그렇겠어요? 우리도 아마 제가 이제 선생님들, 교사들 많이 만나는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심지어 대학생들도 이상하게 이제 그렇게 제출하는 경우들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좋아요. 학점 잘 받고 무슨 점수 잘 받는 건 그렇다 쳐. 근데 과연 그 사람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뭔가 제대로 된 사회가 원하는 그런 일을 해낼 훈련입니다. 훈련. 중요한 게 훈련을 과연 받은 걸까예요. 학점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냐인데요. 여기서 이제 역량을 키우는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대학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학, 고등학교, 뭐 중학교 할 거 없이 애들이 이 챗GPT 써서 일종의 이제 부정행위, 표절 이런 것들을 하느냐 마느냐 그걸 어떻게 뭐 막느냐, 허용하느냐 이런 논쟁으로 우리가 지샜는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뭐 맡겨도 좋은 것 사이에 어떤 생겨나는 문제다. 그 중에 이제 지켜야 할 것과 관련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기계 대필 작가인 이상 글쓰기와 관련해서는 얘한테 맡기면 곤란하다라는 결론을 나름 내리고 있는데요. 이게 꼭 챗GPT한테만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맡길 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좀 죄송합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최근에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MIT에서 이제 발표했는데 사람들을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에세이 쓰는 과제를 냈습니다. 세 그룹으로 나왔어요. 첫 번째 그룹은 챗GPT 사용, 두 번째 그룹은 웹 검색, 세 번째 그룹은 아무것도 안 줘요. 그냥 쓰게 해. 자,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눴는데 웹서핑은 중간쯤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챗GPT 사용자와 사용하지 않은 그룹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걸 몇 개월 동안 추적 관찰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알파파를 측정했습니다. 뇌파. 그랬더니 인지 활동의 차이가 확연하게 관측됐습니다. 오른쪽은 이걸 약간 도식화한 건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챗GPT 사용자는 뇌 활성이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에 반해서 챗GPT 쓰지 않는 사람은 진짜 골치 아프겠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서는 엄청난 뇌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인지 능력이 향상되느냐 그대로이냐 또는 퇴보하느냐의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또 흥미로운 일이 있는데 아마 너무 동감 가실 거예요. 챗GPT가 에세이를 쓴 그런 그룹에서는 그 글에 대한 소유감이 없대요. 내가 쓴 거라고 하는 그 어떤 우리 그 뭐랄까 애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쪽은 반대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쓴 글의 내용을 챗GPT 사용자는 거의 기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실감 가시죠? 이쪽은 반대고요. 또 이걸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챗GPT 사용자에게 아무것도 못 쓰게 하고 글을 쓰게 한 거 하고 그냥 글을 썼던 사람에게 챗GPT를 사용하게 한 거. 이걸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안 썼다가 챗GPT 쓴 사람은 여전히 글 쓰는 능력이 탁월한데, 즉 한마디로 이 교육된 게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훈련된 게. 근데 그 반대쪽은 전혀 글을 못 쓰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결과가 우리가 챗GPT와 글의 관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우리의 인지적 작업, 지적 작업에 다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특히 그런데 뭐 다른 생물들도 이제 비슷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퇴화해요. 저희 세대는 그래도 한자를 배웠거든요. 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학력고사 이런데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야만 해요, 공부를. 그러니까 한자를 몇 천자 한 1800자 이 정도 알았어요. 읽는 건 더 잘하고 쓰는 것도 어느 정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 뭐 이렇게 바꿔 한자로 변환하는 거 그것만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자 쓸 줄 아는 게 뭐 몇백 개 안 될걸요? 200개? 예. 이걸 퇴화라고 합니다. 영어로 디스킬링. 탈숙련이라고 그래요. 할 줄 알았던 건데 이제 못하게 되는 거. 그냥 여러분들에게 뭐가 그런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뭐 전화번호부 이거 예 많이 듣는데 이건 웃긴 예예요. 사실 전화번호부를 우리가 누구의 전화번호 몇 사람 걸 외우느냐 하는 게 그렇게 본질적이에요? 저는 그건 이 일종의 메모장 같은 거 의존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 주소록에서 그냥 불러서 하면 돼요. 근데 어떤 것들은
그렇게 이렇게 바깥에다가 일단 자기 기능을 떼어놓고 나면 더 이상 내가 아예 쓸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일들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점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퇴보 또는 퇴화 아니면 이제 디스킬링, 탈숙련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평균적인 상태가 어떻게 바뀔까? 요거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강의 듣는 분들은 그나마 좀 이 문제를 자각하면 깨닫고 나면 뭘 해야 될지 한번 더 생각할 여지가 생기는데 상대평가죠.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자기의 이 지적인 능력을 계속 가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상대적인 우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그런 훈련을 계속 이어온 사람일 수밖에 없다. 요 이제 앞으로 생겨나게 될 새로운 수준의 격차, 요것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화면에 보여드린 거는 아마 대부분 보셨을 텐데 2008년도에 나온 애니메이션 월리예요. 근미래를 그리고 있죠. 저기 세상에서 사람들은 몸도 생각도 전혀 안 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저런 모습이 됐고요. 그래서 일하는 건 다 기계입니다. 오른쪽은 작년에 나온 카툰인데 공부하는 건 기계고 인간은 그냥 소비만 해요. 근데 저 두 상황이 묘하게 겹칩니다. 이건 실제 인공지능이 많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제 생겨난 현상이고요. 오른쪽은 왼쪽은 SF였어요. 근데 저게 십몇 년 만에 17년 만에 이제 거의 현실로 와버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드렸고요. 다시 언어 문제로 돌아가서 언어력은 그럼 뭐하고 관련되느냐? 가장 핵심적인 거는 노예로 살지 않는다.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깊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생각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으려면 내가 주변의 자료들을 나에게 오는 자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능력이 떨어지면 결국은 남이 생각한 대로 내가 행동하게 돼요. 우린 그걸 노예라고 부릅니다. 남이 결정해줘요. 그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력을 갖춰야 될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읽고 파악하고 결국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다. 결정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자료 보여드렸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능력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가 좀 훈련하기 위해서 이 역량을 훈련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언어력 뭘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일단 아까 이제 잠깐 예시를 드렸지만 결국 그 지식은 내 걸로 만들어야 그게 내 거가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우리께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언어력이 부족하면 소통도 안 되고 협업도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할 능력이 적이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훈련하느냐? 제가 볼 때는 가장 실현 가능한 게 독서, 토론, 소모임입니다. 트래블이나 이런 그룹 모임 많이 아실 텐데 저도 뭐 클럽장 초기에 많이 했었는데 이게 실제 무슨 누구 사귀러 간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제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해보면 압니다. 몇 가지 비결을 적어드렸는데 서로 다른 분야가 모일수록 좋아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또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한 사람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 대비 이제 사람 숫자 요게 확보되어야 합니다. 너무 짧으면 그 의미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 책을 선정할 때는 검증된 걸로 하면 좋습니다. 검증에 가장 좋은 검증됐다라는 거에 대한 좋은 어떤
기준은 언론 서평에 나온 거. 왜냐하면 언론사가 이거 사람 돈 주고 글쓰게 하는 거 이거 되게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이미 많은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그래도 좀 믿을만하다. 아니면 고전, 이건 수백 년 동안 살아남은 거예요. 대신에 유튜브는 피하라. 유튜브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너무 손쉬워요. 편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은 뭐냐? 사전에 같이 읽고 한 900자 정도 소감과 뭐 질문사항, 토론거리 이런 것들을 올립니다. 사전에 공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전에서는 그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게 되게 많이 배워요. 아, 저렇게도 읽을 수 있구나. 이 내용이 이거였구나. 이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자기 나름의 이제 완결된 감상문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나 뭐 이런 거를 이제 통해서 블로그건 뭐 좋습니다. 하여튼 단체방이건 공유하면서 이걸 뭐 한 2주 간격 뭐 이렇게 너무 짧나요? 하여튼 한 달 간격 이렇게 꾸준히 유지하면 굉장히 성과가 있습니다. 저 대학교 때 수업에서 배운 것보다 이런 독서 토론 모임 한 3개 정도 굴렸는데 거기서 배운 게 거의 다예요. 굉장히 배우는 바 많으니까 한번 요걸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말하기, 듣기 말하기, 그 다음에 읽기 쓰기가 다 같이 향상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계에 경노해야 한다. 뭐 이런 주제로 저 밴드 아시나 모르겠네. 하여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에게 많은 걸 내맡기고 있습니다. 시켜요. 이게 어떤 현상을 초래할까에 관한 얘기를 약간 중복된 것도 있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보면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 빼앗긴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당장. 힘이 없으니까 뺏깁니다. 근데 힘이 생기면 그땐 되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내준다는 건 일종의 포기한다는 겁니다. 자포자기. 에라이. 그러고 나면 일단 내가 나를 굴복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어떻게 되돌리거나 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기계에게 일을 시킬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누군가에게 또는 기계에게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킨다는 말은 내가 직접 검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최근에 많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낭패 보는 경우 많이 나오죠. 최근엔 변호사가 이게 내놓은 변론문에서 잘못된 한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판사한테 제출을 했는데 잘못된 법령 이거를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없는 겁니다. 챗GPT가 지어낸 거를 제출해가지고 엄청 징계를 먹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판사가 그랬고요. 그냥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학생들은 과제를 그냥 제출하고 기업에서도 그냥 챗GPT 조사한 거 아니면 뭐 퍼플렉시티 얘네들 시켜가지고 그냥 제출하고 하는 식의 일 이게 이제 그 상황인데요. 우리가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조건이 여기 전제되고 있습니다. 뭐가 전제되냐면 그 사람이 일을 해내는 기대값 어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일 시키면 어느 정도 한다. 90% 정도 만족을 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10% 정도만 내가 좀 손봐가지고 위에 부장님한테 올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만약에 그 기대값을 어기거나 벗어나면 결국 그 사람과 함께 계속 일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믿고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다른 한편 기계에게 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전자계산기를 쓰거나 엑셀을 쓰거나 할 때 얘가 잘못됐지 않았을까 하고 검산하지 않아요. 그냥 씁니다. 그 이유는 그 기계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 결정론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론이라는 거는 인풋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아웃풋이 정확하게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계에게 맡길 때도 저렇게 이제 믿을 만한 구석이 있고요. 만약에 엑셀이 자꾸 틀린 계산 결과를 우리에게 주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망하죠.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기계를 안 쓰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버그나 오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되면 우리는 그 기계와 결별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품질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앞에 사람의 경우도 그렇고 기계의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LLM은 그렇지가 않아요. 많이 이제 나온 얘기지만 이 환각 문제는 설계상 오류예요. 뭐 그걸 고치려고 기업들이 별 노력을 다 하는데 고칠 수 없어요. 이건 impossible. 얘는 진실을 말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트랜스포머라는 얘 기반 기술은 얘는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목적이. 그러니까 당연히 지어내다 보면 이상한 얘기가 그냥 끼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이에요, 이건.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극복하려고 나온 기법이 많이 아시겠지만 RA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는 기술입니다. Retrieval이라는 건 인출한다 이거예요. 뭐냐면 정답을 주고 그 정답 안에서만 얘기하라. 가령 백과사전을 주고 백과사전 안에서만 답하라. 또 무슨 논문을 주고 책을 주고 아니면 뭐 우리 기업의 무슨 그 규칙, 이 집을 주고 그 안에서만 답하라. 이런 식의 이제 접근법인데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또는 이제 검색, 특히 이제 뉴스 검색, 언론사 믿을 만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동원하는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여기 빨간색은 에러고요. 진할수록 저기 레퍼런스 보시면 completely incorrect예요. 완전 오류. 초록색이 진한 건 completely correct. 회색은 답이 없는 거고요. 값이. 자, 그랬더니 이쪽 얘네들을 절대 쓰면 안 되겠죠. 완전히 절반 3분의 2가 오류예요. 그나마 좀 나은 게 두 번째 게 퍼플렉시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게 퍼플렉시티 프로입니다. 맨 처음 건 챗GPT 서치고요. 저렇게 이제 검색 후에 답을 내는 애들 경우에도 가장 품질 좋은 퍼플렉시티 프로가 30% 이상이 오류입니다. 이거 그대로 쓸 수 없어요, 절대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검증이 꼭 필요하고 이건 시니어에게 더 이제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멈추게 되고 인간이 평균적으로 퇴화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계몽주의 지나면서 획득해 왔던 수많은 가치들 이거를 다 놓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당연히 붕괴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팁, 우리가 혼자서도 뭔가 자기 역량 관리를 계속 한다, 자기 뭔가 생각을 계속 훈련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는 자기만의 블로그를 운영해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블로그란 말은 너무 그 매체를 좁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페이스북이나 브런치 아니면 뭐 뉴스레터 이거 발간도 아무도 안 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기가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자기 플랫폼.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다 생각하는 주제를 몇 가지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난 영화가 좋아. 뭐 나는 IT 뭐 관련해서 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철학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주제들을 자기가 잘할 만한 걸 몇 개 꼽을 수 있습니다. 왜 한 개라고 안 하냐면 한 개면 너무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할 게 없어져. 소재가 고갈되면 안 해. 그럼 블로그 이제 문 닫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망하니까 두세 개 해가지고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해가지고 자기가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하는 게 가급적 좋아요. 업무 때문에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한 2개 정도 일주일에 하면 저는 뭐 꽤 괜찮다 싶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이점이 있느냐, 자기 자신을 관리하게 됩니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거가 이 자기 블로그에 올라갈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경험을 할 때 그걸 훨씬 더 주목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메모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컨텐츠에 약간 단편적이지만 재료들을 모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 보는 거죠. 처음부터 잘 될 리는 없죠. 그러나
하다 보면 늘어요. 자, 그러다면 이제 안목이 길러집니다. 내가 이 글을 써도 괜찮을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욕하지 않을까? 등등. 이걸 자기가 관리하게 됩니다. 자기 글을 자기가 평가하는 거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안목이 길러지고요. 거기에 피드백이 붙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까지 해주면 더 고맙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 다음 글에 이렇게 반영해서 자기 글을 쓰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활동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만 아까 안목 말씀드렸는데 그 소재를 고르거나 주제를 고르는 자기만의 관점, 어떤 포인트, 집중할 포인트 이런 것들을 살려낼수록 좋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아요. 그러나 길게 가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독서 토론 그거 하는 블로그를 겸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그 블로그에 친구들이 같이 그 팀원들이 몇 명이 같이 연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역시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AI가 대신 해주거나 뭐 별로 너무 이제 이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비밀이 숨어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걸 좀 기르면 나만의 맨몸의 역량, 본원 역량이 향상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고급 독해력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급 독해력은 독서의 가성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가성비를 높이는 훈련이에요. 고급 독해력이 있으면 책 한 권, 논문 한 권을 읽어도 거기서 남들보다 5배, 10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가성비가 좋아요. 시성비도 좋고. 그래서 더 빨리, 더 많이, 더 깊게 갈 수 있는 훈련이다. 이거요. 그 다음에 요약 우리가 AI 많이 시키는데 요약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요약을 잘해야 발표도 주어진 시간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PT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대충 알고 계실 거예요. 사장님하고 이렇게 10층 가는 사이에 뭔가 설명을 다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실현될 수 있고 땡 하면 이제 딱 마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요약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서론하다 끝나는 경우 되게 많고요. 여러분 강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전체 발표 시간 한 20분, 30분 이렇게 주어지면 그 중에 한 15분, 20분을 서론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네 이렇게 끝내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한마디로 머릿속에 요약이 안 돼서 그렇고요. 요약은 정리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그래서 이 요약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기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다 고급 독해력과 관련되는데 고급 독해력은 결국은 어려운 책을 읽어야 돼요. 그죠? 철학책, 인문학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부분 해당한다. 그리고 고전들도 그런 훈련을 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운영하면 신간 하나, 고전 하나 이렇게 뭐 독서 토론 내용을 그렇게 이제 꾸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혼자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화가 필요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을 함께 풀어가다 보면 대략 풀립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콘텐츠를 생산하는 능력은 읽기에서 시작한다. 전 그렇게 확신해요. 만약에 유튜브만 본 사람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정리가 안 됩니다. 유튜브는 정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면 유튜브 30분 분량 이렇게 나와요. 정리하고 나오면 별거 없어요. 괜히 화려한 그래픽 넣고 막 하는데 다 별거 없어요. 본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부차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구현할 수 있는 대목이고 실제 그 안에 무엇을 채워 넣는가. 콘텐츠라는 게 내용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내용을 채워 넣는가. 그리고 시간 대비 압축해서 얼마나 잘 그것을 가공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 그건 결국 읽기에서 출발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편집, 그 다음에 압축 이런 것들은 결국 다른 훈련을 통해서 개발하기 어렵다. 근데 저게 사실은 본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되게 결국은 읽기 능력, 독해 능력 요거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된 언어력이라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확장된 언어력은 기존의 언어력 플러스 알파입니다.
기존의 언어력은 자연어예요. 한국어, 영어,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타고나서 구사하게 되는, 그리고 배우게 되는 그런 언어인데, 오늘날 그 언어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인식에서 확장된 언어를 얘기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수학, 자연과학, 기술, 그리고 기술의 일부지만 디지털, 예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언어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기 등장하는 개념들, 어휘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논문이나 아니면 언론 기사나 이런데 구사돼요. 근데 그 개념을 제대로 몰라서 독해가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어휘, 그러니까 어휘를 안다는 건 그 어느 정도 개념을 이해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도표도 봐야 되고 뭐 그래프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읽기 능력의 일부다, 이렇게 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확장된 언어력,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일종의 언어 능력, 뭐 문해력 이런 말도 쓰지만 언어력이라는 말로 요 개념을 좀 가공해봤습니다. 뭐 기대효과 이런 건 제 책에 많이 썼으니까 생략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안목 말씀도 드렸는데, 실제 기술 이상의 무엇, 기술을 가지고는 다 충족되지 못하는 영역들이 지금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어요. 그걸 취미 또는 취향이라고 합니다. 테이스트. 작년에 나온 기사 중에 테이스트가 실리콘밸리를 먹어치우고 있다, 삼키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사실 기술력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개발자분들은 거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술력이라고 하면 웹 시절에 이게 통했습니다. 한마디로 오프라인에서 가동되던 거를 온라인으로 옮겨가지고 다 잡아먹은 거예요. 아마존이 일종의 오프라인 시장들을 꽤 많이 잡아먹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그걸 구현할 수만 있으면, 그 기술력만 있으면, 소프트웨어 능력만 있으면 시장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술력이라는 게 별게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너무 쉽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고, 특히 AI의 도움으로 더 많이 그게 가속화된다, 이렇게 얘기되는 시절이거든요. 한마디로 민주화, 대중화된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뭘로 어필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저자는 미학적 생태계란 말을 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재밌는데요. 가치관, 디자인, 브랜드, 사용자 경험, 스토리텔링, 역사, 커뮤니티, 라이프 스타일, 문화적 적합성, 느낌, 감정적 경험 또는 울림, 그 다음에 정체성, 그리고 주목, 이런 말들을 열거해요. 자, 지금 성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열거한 이런 요소들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애플의 성공 비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녹여냈기 때문에, 저 미학을 녹여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은 밑에 맨 마지막에 취향을 입은 실용성, 그 다음에 아름답게 조각된 기능, 그 다음에 예술로 포장된 기술, 여기 몰린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취향을 얼마나 이렇게 높이느냐가 결국 여러분들이 제공하게 될 제품과 서비스, 이거에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 최근에 본 글인데요, 이분은 테이스트, 취향이라는 게 뉴 인텔리전스를, 새로운 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예, 이분도 이제 그 강조하는 게 저 맨 위에 제목에 있는 큐레이션입니다. 큐레이션은 왜 전시 같은 거 할 때 작가의 어떤 작품을 어떻게 이렇게 전시할까, 선별할까, 뭐 이런 것들, 그 컨셉 어떻게 잡을까,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걸 잘 해내는 게 큐레이션인데, 한마디로 그 뒤에 이제 분별 제한도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큐레이션에 여러분이 주목하면 되는데요. 큐레이션 능력이 새로운 지능이다라는 게 이 사람의 핵심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그 중요한 개념이 세 번째는 취향입니다. 취향을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유행을 우리가 잘 민감하게 따라가고, 아니면 잘 모방하고, 그 다음에 명품, 지위를 위한 비싼 최소 요건, 이렇게 표현하는데 명품 걸치고 하는 게 취향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 피상적인
감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취향은 중요하지 않은 거, 사실은 너무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중요한 것을 고르는 내적 일관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관점으로 재편하는 거예요. 넘쳐나는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 그 안에 입혀지는 거죠. 바로 이 능력이 취향인데, 이거는 의도적인 소비, 인내, 자각을 통해 길러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훈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고집스럽게 인내,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기가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의도적으로 특정하게만 뭔가 선택을 내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력, 협업력,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것들을 어떻게 기를까? 그리고 이제 이건 뭐랑 관련되면 시니어로서의 자질, 이걸 어떻게 훈련할까의 문제인데, 리더 노릇 역할극을 해보자,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자기가 리더가 돼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거의 싫어하는 그건데, 뭐냐면 팀과제 주면 다 싫어하죠. 왜냐하면 거기 결국 한 사람이 다 하니까. 근데 팀과제에서 가장 훈련시키고자 하는 교수들이 부분은 바로 리더 노릇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리더로, 그러니까 팀원들이 있고 리더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잘 조직해가지고 최상의 성과물을 거기서 끌어내느냐를 훈련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안 하죠. 훈련, 뭐 교수들도 사실 시키면서 저것까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애들은 학점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훈련을 대학교 때 충분히 했어야 하는데,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잘 안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훈련을 해야만 길러지는 거, 그 원리를 이제 여기다 빌려보면 내가 역할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돌아가면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 팀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저거는 무슨 기업에서 회사에서 꼭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형태로도 해볼 수 있어요. 가령 아까 독서 클럽 같은 거 얘기했는데, 그때 사회자를 보면서 리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대화가 잘 이끌어질 수 있고 뭐 하는 거를 자기가 훈련을 하는 거죠. 그거 할수록 늡니다. 안 해보면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 형태로 해서 자기가 협업을 이끌어내는 단계까지 가는 거, 그걸 우리가 도모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많은 양이에요. 44쪽인데 양이 많아서 빠르게 진행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AI 시절에, 그러니까 AI가 등장하면서 훌륭한 도구고 우리의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인 건 분명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히 내맡겨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 능력은 힘들더라도 계속 길러야 한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본원 역량, 맨몸의 역량이 되고, 주니어로서보다 시니어로서 갖춰야 할 능력이고, 결국은 그 격차가 우리들 사이의 차이를 버리는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일단 제 발표는 마치고요. 이따 이어서 Q&A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